길 위의 철학자들에게 인생을 배우다.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참 괜찮은 태도. 혹시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카메라에 담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를 객관해서 보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복된 습관이나 표정, 대화할 때 억양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특히 어떤 순간에 행복하고 밝은 표정인지 자신을 카메라에 담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핸드폰으로 틈날 때마다 트라이포드를 받쳐놓고 찍어보는 거죠. 단 카메라는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신경 쓰이겠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나면 진짜 내 모습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15년 동안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키즈 온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저자 박지현 님이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와 단단한 인생의 태도를 정리한 책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배 부탁에 다큐 3일에 참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다양한 직업, 계층,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자는 사람 만나는 것이 힘겹고 이대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리어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해답을 찾고 그들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넓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관찰하며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다큐 디렉터라는 직업이 좀 낯설죠? 디렉터란 대본을 영상화하는 사람, 즉 연출가, 감독을 뜻합니다. 시사나 다큐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현장을 선택해서 담거나 또는 교양이나 예능에서는 아이디어나 주제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방송업계에서 소위 PD라고 하면 기획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듀서와 연출, 디렉터 업무를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한도전의 PD로 잘 알려진 김태호 PD가 다큐 3일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박지현 님은 유키즈와 놀면 뭐하니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의 진행도 참 좋지만 유키즈의 매력이라면 무엇보다 출연자들이었습니다. 전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군이나 이름 없는 장인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자는 여기 진행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출연자들을 카메라로 가까이에서 담아온 사람이죠. 그들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길러내고 선택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르고 골라서 담은 책입니다. 단단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좋을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지, 나와 타인,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이를 들고 싶은지 등등등.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해준 귀한 말들은 저자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현 작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책을 전합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라고요.
하나하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라 마음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챕터 속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들이 아빠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까닭입니다. 9살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다.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피아노를 배워두면 나중에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점자로 된 참고서가 없을 때는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가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들이 원서조차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덕분에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한 맹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시각장애인이라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지닌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나타나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시간 일하면 저는 서너 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라며 면접관들을 설득한 끝에 굴지의 금융사인 JP 모건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애널리스트 6년 차에 금융 분야의 최고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 시험에 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없는 터라 응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 그는 비장애인과 공평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적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대리로 읽고 적는 시간을 감안해 시험 시간을 50% 더 받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자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를 쓰는 것은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결국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를 안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국 시험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CFA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금까지 28년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참 대단하시다 하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그에게도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뱃속 태아의 성별을 처음으로 확인하던 날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이 태어나면 여느 아버지와 아들처럼 캐치볼을 하고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그 몫을 다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의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배려해 그의 손을 이제 막 나온 아들의 머리 위로 이끌었고 그는 손의 감촉을 통해 아들과 처음 만났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온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 후 아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물가에 가게 될 때마다
아들이 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렸다고 한다. 하루는 아빠 수영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게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다른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빠는 자기 전에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아빠는 그 모든 걸 이미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랜 시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준 아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을 학생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심지어 배우자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세계를 짐작하는 것은 대체로 상상력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부모를 두게 되었으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 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나 환경, 현실 등을 초월한다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다음부터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졌던 쓸데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신영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희극인에서 이제는 영화 배우로 영역을 넓힌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했다. 창 하나 없는 어두운 지하에 살았던 시절.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벽에 창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가 딸을 위해 밤새 그려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지내게 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그렇게라도 창문을 선물해준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꼈다. 나도 그렇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크레파스는 12색 세트였는데 금색과 은색 등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사주지 못한 걸 내내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서 칭찬해주는 아버지의 따스함에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는 아이에게 못 해주는 것만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아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이나 현실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주기를.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부모가 되어보니까 나의 부모님들도 그러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또 후회를 해야 지난 실수를 딛고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에 지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